설날 오후였습니다. 경기도 외곽 낡은 한옥 뒤편 창고.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박미숙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등은 이미 차가운 나무 벽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채였습니다. 언니, 제발 그만하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다시 허공으로 올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갑자기 미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큰 며느리의 시선이 창고 문 쪽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숙도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이었습니다. 좁은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게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빛.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후 모든 것이 뒤집히는 데는 단 사흘이면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경기도 외곽 산자락 아래 자리한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박미숙은 이 집에서 10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며 남편 박성민과 함께 미숙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아직 집 안 모두가 잠든 시간, 미숙은 혼자 부엌불을 켰습니다. 시아버지 윤병철 어르신을 위한 죽을 끓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르신은 몇 해 전부터 폐 관련 지병으로 투병 중이셨습니다. 일반 식사가 어려우셨고 거동도 불편하셨습니다. 미숙은 매일 아침 호박죽이나 흰죽을 정성껏 끓여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르신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몇 숟갈 드시다 말고 다시 누우셨습니다. 죽그릇을 물리고 나면 설거지가 시작됐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마당을 쓸고 안방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 윤정희 여사는 그 시간이면 대청마루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며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미숙이 아침 식사를 올리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미숙은 그런 시어머니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분이라고 10년이 지나는 동안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미숙은 사흘 전부터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반찬들. 새벽부터 서서 하루 종일 부엌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검은색 외제차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큰 며느리 최은영이었습니다. 명품 코트에 고급 핸드백, 완벽한 화장과 단정한 머리, 마치 잡지에서 걸어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은영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두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건강하셨어요? 저희가 자주 못 와서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왔구나. 친척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거실이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미숙이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은영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와, 역시 동서 솜씨는 대단해요.
맛있어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다음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거실에 모여 차를 마셨습니다. 미숙은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영이 친척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는 원래 이런 애예요. 말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그래도 집안일은 잘하잖아요.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농담처럼 들렸으니까요. 미숙은 웃지 못했습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그저 일하는 사람일 뿐이야. 남편 성민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큰아들 내외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은영이 화장실로 가던 길에 복도에서 미숙과 마주쳤습니다. 둘뿐이었습니다. 은영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다정한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너 오늘 표정이 왜 그래?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뭔가 불만 있어 보이던데. 언니가 칭찬해 줬는데도 은영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착각하지 마. 넌 식모야. 집안이라는 사람 알았어?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은영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밤이 됐습니다. 미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시아버지 방을 정리하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옥의 처마가 보였습니다. 10년을 살았지만 이 집은 여전히 자신의 집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왔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열흘쯤 됐을 때였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미숙은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낮고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시아버지 방이었습니다. 미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이 이불 위에 반쯤 걸터 앉아 가슴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르스름했습니다. 미숙은 즉시 어르신 옆에 앉았습니다.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호흡이 얕고 빨랐습니다. 미숙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10년 전 중환자실에서 수없이 봐온 징후들이었습니다. 미숙은 남편을 깨우러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요. 아버님, 호흡이 이상해요. 지금 바로 응급실 가야 해요. 성민이 눈을 비볐습니다. 응급실? 새벽에? 미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입술색이 안 좋아요. 맥박도 불규칙하고요. 빨리요. 성민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더니 직접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들여다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좀 불편하신 거 아니야. 늘 이러시잖아.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달라요. 제가 보기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성민이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의사도 아니잖아. 미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뒤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결국 새벽 6시 넘어서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일찍 알아채신 게 다행이에요.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미숙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아침을 맞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어르신이 안정을 되찾으신 건 오전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미숙은 링거줄을 정리하고 담요를 여며드렸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10년의 기억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던 날 오후 단톡방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큰 며느리 은영이었습니다. 아버님 많이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음엔 미리 연락 주세요. 같이 병원 갔을 텐데. 미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은영이 예고 없이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걱정돼서요. 작은 거지만 가져왔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목소리가 다정하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은영은 시아버지 방에서 15분쯤 있다가 나왔습니다.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나오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아버님 곁에 있어 드려야죠. 미숙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시아버지 야간 투약을 챙기고 체온을 재고 가래 흡입기를 정리했습니다. 은영이 다녀간 자리에는 백화점 쇼핑백만 남아 있었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포장이 뜯기지 않은 채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미숙은 시아버지 방 앞 복도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어르신의 고른 숨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살아계신다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미숙은 얼른 일어서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셨습니다. 앉아 있어. 그리고 미숙 옆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숙은 다시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생했다는 말도 잘했다는 말도. 하지만 그날따라 시어머니의 눈빛이 조금 달랐다는 것을 미숙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한옥의 처마 밑으로 가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미숙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지만 오늘도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시어머니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형님 내외도 내려온다.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미숙은 아침부터 음식 준비에 바빴습니다. 잡채를 만들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10시쯤 큰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은영은 이번에도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에 명품 가방, 손에는 고급 과자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영이 환하게 웃으며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점심 식사 후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큰아들 내외, 막내 부부. 6명이 소파와 방석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앞 탁자 위에는 서류 봉투와 통장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미리 정리해 둘 게 있어.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은영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우리 집 재산이 현금, 적금, 보험 해약금까지 합쳐서 6억쯤 돼. 이 돈은 전부 동현이한테 주려고 해.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 봉투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이 집은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내가 살 집이니까. 나중에 내가 눈 감으면 성민이한테 가게 해줄게. 법적 문서는 없었습니다. 공증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괜찮습니다. 성민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미숙은 남편 옆구리를 꼬집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은영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현명한 결정이세요. 집안에 기여한 사람이 가져야죠.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이 미숙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안에 기여한 사람. 10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시아버지 병수발을 한 건 누구입니까? 하지만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은영이 시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결정 내려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미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손에서 떨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이었습니다. 언니가 6억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은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는 그냥 계속 내 일만 하면 돼. 다른 건 바라지 말고. 은영이 미숙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마치 애완동물 다루듯이. 잘 부탁해, 동서. 밤이 됐습니다. 미숙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6억은 큰아들에게, 한옥은 나중에. 나중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자신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아무 보장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회의가 있은 지 2주쯤 지났습니다. 미숙의 일상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집안일을 하고 시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쪽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부엌을 정리하던 미숙의 손이 찬장 깊숙한 곳에 닿았습니다. 딱딱한 물건이었습니다. 꺼내보니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무심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본성이 드러난다. 그 아래로 날짜와 기록들이 빼곡하게 이어졌습니다. 큰 며느리 시아버지 병문안 15분 체류, 사진만 찍고 나감. 큰 며느리 명절 음식이라며 백화점 포장 그대로 전달. 막내 며느리 새벽 4시 반 기상,
시아버지 응급 징후 먼저 발견, 병원 동행 7시간.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기록해 오셨던 겁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큰 며느리, 통장 위치 물어봄. 도장 보관 장소도. 큰 며느리, 명예 이전 이야기 꺼냄. 복잡해지기 전에 정리하자고. 재산 분배 발표 이후 큰 며느리 부엌에서 막내 며느리에게 발언. 내 일만 해. 다른 건 바라지 마. 그날 부엌에서 있었던 일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미숙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물으셨습니다. 다 봤어?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괜찮아. 그거 내가 봐야 할 거였어. 나는 다 알고 있어. 누가 진짜 고생하는지, 누가 거짓말하는지. 시어머니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 안 해. 숫자도 거짓말 안 하고.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세무조사관이었어. 국세청에서 숫자 보고 사람 보는 게 내 일이었지. 미숙은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세무조사관이셨다고요? 그래서 알아.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시어머니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증거야. 3년 동안 모은. 시어머니는 수첩을 다시 찬장 안쪽에 넣으셨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 미숙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시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서셨습니다. 미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은영의 이중성을, 자신의 고생을, 그리고 3년 동안 증거를 모으셨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어.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희미하고 작은 것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수첩을 발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영이었습니다. 요즘 좀 힘들어요. 투자한 게 잘 안 돼서. 남편에게 들으니 주식 투자 실패로 몇 억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큰아들 내외가 예고 없이 내려왔습니다. 점심 식사 후 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한옥말인데요. 명의를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머니가 편찮으시거나 하면 서류 정리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큰아들 동현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형수 말이 맞아요.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시어머니가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해 볼게. 미숙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명의를 정리한다. 자기들 앞으로 넘기라는 뜻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에 큰아들 내외가 떠나고 난 뒤였습니다. 은영이 마당 한쪽으로 미숙을 불렀습니다. 둘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은영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동서, 혹시 이 집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지? 어머니가 나중에 준다고 하셨다며. 근데 그거 확실한 거 아니잖아. 언제든 바뀔 수 있어.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은영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우리가 돈 좀 잃었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 우리는 여전히 장남 내외야. 은영이 미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조용히 있어. 어머니한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미숙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숙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찬장 위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뚜껑을 열자 손으로 쓴 레시피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한과 비법이었습니다. 이거 배워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숙은 영문을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미숙의 손이 익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팔아봐. 내 이름으로. 미숙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두 건이었습니다. 그것이 10건이 되고 20건이 됐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두 달째엔 200만 원.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돈을 버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은영의 귀에 들어간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은영이 예고 없이 내려왔습니다. 동서 사업 잘 된다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은영은 부엌으로 들어와 포장 중인 한과 상자들을 둘러봤습니다. 한과 하나를 집어 맛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맛있네. 어머니 레시피 쓴 거지?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서요. 은영이 한과를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동서, 이거 어머니 레시피잖아. 허락받고 하는 거야? 어머니가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럼 됐네. 은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미숙은 그 미소의 의미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은영이 다녀간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이번 한과 너무 짜요. 먹을 수가 없어요.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직접 창고로 가서 재고를 확인했습니다. 한과 상자 여러 개에 소금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뿌린 것이었습니다. 택배 송장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주소로. 그 주에만 3건의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성껏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환불을 처리하고 사과 메시지를 보내며 밤을 새웠습니다. 누가 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창고를 지켰습니다. 불을 끄고 구석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미숙은 무릎을 끌어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한과 상자 쪽으로 다가가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미숙이 불을 켰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본 얼굴. 은영이었습니다. 손에는 소금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바꿨습니다. 언니 그랬어요? 소금 뿌리고 라벨 바꾼 게.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영이 소금 봉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 되는 꼴을 도저히 못 봐. 불쌍한 척 하더니 이제 사업까지 해. 어머니 레시피로. 은영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우리는 돈 잃어서 힘든데 넌 돈 벌어. 그게 말이 돼? 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닥쳐. 은영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다 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한과에 소금 뿌리는 것, 라벨 바꾸는 것, 다 봤다고. 은영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냥. 시어머니는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 한마디가 창고 안에 울렸습니다. 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숙을 돌아보셨습니다. 설날에 가족 모두 모이라고 해. 할 얘기가 있어. 시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서셨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조용히. 미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때가 온 겁니까? 시어머니가 3년 동안 기다린 그 순간이. 창고 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가슴 속에서는 처음으로 뜨거운 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날이 밝았습니다. 미숙은 새벽부터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창고에서의 그날 밤을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 이제 끝이야. 10시쯤 큰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은영은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창고에서 적발된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점심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친척들이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미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영이 다가왔습니다. 동서, 창고에 김치 좀 가져다 줄래? 차에 실어 가려고. 평범한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치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은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언니, 미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은영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너 어머니한테 다 말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직접 보신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분명히 뭔가 했을 거야. 은영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어머니가 날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그때였습니다. 창고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멈추는 기척이었습니다. 미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영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언니, 저는 정말. 닥쳐. 은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해. 한과 사업 내가 망쳤다는 각서야. 안 하면 내가 어머니한테 내가 레시피 훔쳐서 팔았다고 할 거야.
증거도 만들 수 있어. 미숙은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써. 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찰싹. 은영의 손이 미숙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언니, 제발 그만하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만해. 지금 나한테 명령해? 은영이 미숙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벽 쪽으로 밀쳐냈습니다. 등이 차가운 벽에 부딪혔습니다.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식모야. 착각하지 마. 은영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미숙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은영이 창고 문 쪽을 바라보며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숙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이었습니다. 좁은 문틈 사이로 눈빛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게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빛. 시어머니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거기 계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모든 걸 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돌아서셨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조용히. 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미숙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뺨이 욱신거렸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은영이 황급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미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흐트러진 한과 상자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10년간 그래왔듯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보셨습니다. 이제 곧 무언가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족 전체를 소집했습니다. 토요일 10시까지 모두 모여라.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큰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은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앞 탁자 위에는 낡은 수첩과 서류 봉투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척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결정하실 때 된 것 같아요. 이 한옥도 앞으로의 일도 다 끝났어요.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시어머니가 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끝났어. 은영의 미소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끝은 아니야.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은영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설날에 창고에서 뭘 했지? 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건 오해예요. 시어머니가 수첩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다 봤어. 미숙이 뺨 맞고 머리채 잡히고 벽에 밀치는 것까지 각서 강요하는 것도 다 봤다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큰아들 동현이 놀라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은영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야. 한과에 소금 섞고 택배 주소 바꾸고 사업 망치려 한 것도 다 적혀 있어. 시어머니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날짜와 내용을 읽었습니다. 은영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세무조사관이었어. 숫자도 사람도 거짓말하지 않아. 시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너희가 6억으로 뭘 했는지도 다 기록했어. 주식 투자 실패로 절반 이상 날렸지. 은행 거래 내역서가 펼쳐졌습니다. 동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내가 처음에 너희한테 6억을 준 건 돈을 주려던 게 아니야.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시험이었어. 누가 진짜 가족인지, 누가 돈 때문에 변하는지 보려고. 그리고 너희는 실패했어. 돈을 탕진하고 욕심 부리고 동생 며느리를 때렸어. 시어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짜 재산은 따로 있었어. 땅 문서, 예금 증서, 주식 내역, 총 10억어치. 그리고 이한옥. 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모든 건 이미 한 달 전에 미숙이 명의로 넘어갔어.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10년간 아버지 병수발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한 번도 불평 안 했어. 그게 진짜 자식이야. 은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저희도 가족인데. 가족.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가족은 폭력 안 써. 가족은 사업 방해 안 해. 가족은 거짓말 안 해. 너희가 한 건 가족이 할 짓이 아니야. 은영은 소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떠난 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미숙만 남았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 저한테 주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숙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미숙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뭘 했는지 다 봤어. 새벽부터 죽 끓이고 아버지 병원 모시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안했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내 능력을 이용만 했어. 미숙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살렸어. 시어머니가 미숙의 손을 더 꽉 잡으셨습니다. 고생했다, 내 딸. 그 한마디에 미숙은 무너졌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러움, 외로움, 억울함.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함께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고생을, 인내를, 헌신을. 그리고 이제 그걸 인정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마당에 나왔습니다. 한옥의 처마가 보였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이 집이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처음으로 자신의 집이 되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미숙을 보며 작게 웃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들리셨나요? 때로는 인내가, 때로는 침묵이, 때로는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견딘 시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